외로운 초인종 소리. 1993년 8월 16일, 로스앤젤레스의 뜨거운 여름 공기는 아스팔트 위에서 일렁거렸다. 한낮의 태양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지만 중년의 사업가 펑정지, 심장은 뼛속까지 시린 불안감으로 얼어붙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빨간색 차가 서 있는 아담한 집이 보였다. 평소 같으면 활기 넘치는 모습이었겠지만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맑고 경쾌한 소리가 울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침묵뿐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띵동, 띵동. 그 소리는 희망의 신호가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절망의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한없이 길게 이어졌고 끝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차가운 음성만 돌아왔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예비 열쇠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이웃 주민이 아니었기에 그의 요청은 단칼에 거절당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관리인의 단호한 말에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다시 집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급히 메모를 남겼다. 빙빙아, 나야. 지금 집 앞이야. 전화 좀 줘. 그의 손글씨는 불안감에 떨려 삐뚤빼뚤했다. 그는 그 메모를 문에 붙이고 하염없이 기다리기 시작했다. 뜨겁던 햇살은 서서히 기울어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었다. 시계는 밤 섬 이시이시를 훌쩍 넘겼다. 9시간의 기다림은 그의 모든 인내심을 앗아갔다. 밤의 정적은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왔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어쩌면 문이 잠겨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는 차갑고 축축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다. 딸깍. 소리가 들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문틈 사이로 그는 어둠 속에 무언가를 보았다. 희미한 핏자국 같기도 하고 그림자 같기도 한 그의 온몸에 털이 곤 어둠 속에서 그는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렸다. 찰칵. 전등이 켜지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그가 9시간 동안 애타게 찾던 모든 것들이 핏빛 비극으로 변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UEFA 열린 문, 드러난 공포시계는 밤 11시를 훌쩍 넘겼고 9시간의 기다림은 펑정지에게 공포와 불안만을 남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는 끈적거리는 무언가로 닫혀 있었다. 그는 소름이 돋았지만 지존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요동쳤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그의 입술은 무의식적으로 주문을 외웠다. 문은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달빛 아래 거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집안은 밖보다 더 차갑고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낮에 밝고 따뜻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뒤틀려 있었다. 거실 테이블은 뒤집혀 있었고 꽃병은 산산조각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마치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흔적 같았다. 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의 발끝에 닿았다. 끈적하고 축축한 느낌에 그는 비명을 삼켰다. 휴대전화에 손전등을 켜자 바닥에 흩뿌려진 핏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핏자국은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소파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빛을 따라 걸어갔다. 빛이 닿는 곳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비극을 증언하고 있었다. 핏자국은 소파 아래로 흘러 들어가고 소파 쿠션에는 검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몸을 숙여 소파 뒤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지존빙의 발을 보았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옆으로 누워 있었고 검은 드레스는 끔찍한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핏덩이 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은 반쯤 뜨여 있었고 공포에 질린 표정은 그대로 굳어 있었다. 얼굴과 목, 팔에는 수많은 자상이 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이미 굳어 있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그의 눈은 그녀의 손에 쥐어 있는 것에 달려갔다. 그곳에는 아기가 누워 있었다. 작은 몸에 수많은 자상이 나 있었다. 아기의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아기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비명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는 온몸에 힘이 풀려 옆집으로 겨우 기어가 도움을 청했다. 그의 비명은 밤의 정적을 깨고 이웃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 뒤로 요란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서곡이었다. 핏빛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집안은 마치 악몽의 한 장면처럼 처참했다. 거실 중앙에는 끔찍한 핏빛 흔적들이 흩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쇠냄새가 진동했다. 경관들은 총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여성의 시신이었다. 그녀는 핏빛으로 얼룩진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끔찍하게도 수십 군데의 칼에 찔린 상처들이 온몸에 나 있었다. 한 경관은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확인했다. 그녀의 손은 이미 굳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핏자국이 선명한 아기용 턱받이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그 작은 천조각은 마치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지키려 했다는 처절한 증거처럼 보였다. 시신 주변에는 핏자국이 흥건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뒤집힌 가구들이 널려 있었다. 경관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수색했다. 그리고 소파 옆의 아기 침대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다. 생후 5개월 된 아기의 시신이었다. 아기의 작은 몸에도 여러 군데의 자상이 나 있었다. 아기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 작은 얼굴에 굳어있는 고통의 흔적은 경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현장은 완벽한 잔혹극의 무대였다. 범인은 모녀를 향해 무자비한 분노를 쏟아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처절하고 잔인한 복수극의 흔적이었다. 경관들은 현장을 보존하고 감식반과 법의학팀을 불렀다. 그들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흐느끼며 자신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피해 여성은 지죄빙. 그의 내연녀이자 아기의 엄마였다. 그는 지죄빙이 청도 출신이며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지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왜 그는 9시간 동안이나 기다렸는가? 왜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옆집으로 도망쳤는가?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왜 그는 그토록 초조하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을까? 이 잔인한 살인 사건은 순식간에 교민 사회를 뒤흔들었다. 모두가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가장 먼저 의심의 화살은 펑정지를 향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들은 시신의 부검 결과와 현장 증거를 기다리며 이 핏빛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감춰진 비밀의 서막. 경찰서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는 펑정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시달리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이제는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는 지쉔빈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아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지쉔빙. 중국 칭다오 출신의 25세 여성이었다. 그는 그녀를 내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미모와 지성,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매료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저의 빛이었어요. 제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에 대한 진심만은 엿보였다. 그는 지쉔빙이 자신의 사업을 돕기 위해 상하이로 왔고 그곳에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 미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형사는 그의 진술을 받아 적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왜 그는 그녀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왜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홀로 미국에 뒀을까? 펑정지는 마지못해 고백했다. 그는 이미 가정이 있었다. 대만에서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에게는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지쉔빈과의 관계는 그에게는 감출 수밖에 없는 비밀이었다. 그는 지쉔빙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중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그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그녀의 부모님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경비를 지원할 테니 미국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지쉔빙의 부모님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들은 딸이 미국에 있었고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딸의 죽음보다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펑정지는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10만 달러 같은 돈 봉투를 건넸다. 이것은 빙빙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그의 말에 그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노려보았다. 돈은 딸의 목숨을 살 수 없었다. 돈은 그녀의 비밀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돈으로 죄책감을 씻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펑정지의 진술은 이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렸다. 그는 피해자의 연인이었고 아기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는 과연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가? 그의 슬픔은 진실일까? 아니면 교묘하게 짜인 연극의 일부일까? 모든 것은 아직 불확실했다.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아야 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펑정지가 숨기려 했던 또 다른 인물, 그의 아내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 핏빛 잔혹극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숨어 있는가? 완벽한 초상화의 균열, 지즈은빙은 중국 칭다오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삶은 마치 정교하게 그려진 초상화와 같았다. 아버지는 저명한 건축가였고, 어머니는 존경받는 의사였다. 언니는 촉망받는 전기 기술자였고, 막내 여동생은 명문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란 지주엔빙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미래를 약속받은 존재였다. 그녀는 영리하고 활발했으며 눈부시도록 하얀 피부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언젠가 세상을 빛낼 제목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칭다오의 최고급 호텔에 입사했다. 그녀의 탁월한 영어 실력과 비상한 업무 능력은 그녀를 순식간에 고위 관리자 자리로 올려놓았다. 그녀의 삶은 완벽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완벽해. 이대로만 가면 돼.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녀의 초상화에는 단 하나의 흔도 없었다. 그리고 그날 펑정지가 호텔에 나타났다. 그는 대만에서 온 거물급 사업가로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호텔 로비를 장악했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계약서들이었다. 펑정지는 그를 맞이하러 온 지준빙을 보는 순간 멈춰 섰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고 유창한 영어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능숙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단순한 호텔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펑정지의 눈은 탐욕스러운 맹수처럼 그녀를 훑었다. 그녀의 자신감, 지성,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는 그녀의 완벽한 초상화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고 싶었다. 대만으로 돌아간 후 펑정지는 수많은 편지와 전화를 통해 그녀에게 끊임없이 구애했다. 그의 편지는 단순히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의 탁월한 능력을 칭찬하며 그녀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속삭였다. 나와 함께 일하면 너는 이 호텔의 작은 관리자에 머물지 않아도 돼. 너는 더 큰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의 말은 달콤한 독이었다. 그의 전화는 매일 밤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완벽한 초상화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호텔 관리자 자리를 미련 없이 버리고 상하이로 떠났다. 부모님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 빙빙아, 너는 왜 그렇게 완벽한 삶을 버리려 하는 거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펑정지가 그려준 환상적인 미래에 사로잡혀 있었다. 상하이에 도착한 그녀는 펑정지의 비서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고립되었다. 그녀는 펑정지와의 관계를 세상에 알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그의 어둠 속에 갇힌 새와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그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종종 차갑게 빛났고 그가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의 목소리는 섬뜩하리만치 무거웠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왔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기쁨과 동시에 깊은 공포를 느꼈다. 이 아이는 그들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낼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초상화는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펑정지는 그녀를 미국으로 보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은 마치 그녀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처럼 서막이었다. 황금으로 만든 감옥,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한적한 주택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안락해 보이는 집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지웬빙에게 황금으로 만든 감옥이었다. 펑정질은 그녀를 이곳에 데려와 아이를 낳게 했지만 그녀의 삶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웃집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잔디밭을 깎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은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소리였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롭고 고요했다. 아기의 울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펑정지가 가끔씩 방문할 때만 그 정적이 깨졌다. 그는 값비싼 선물을 사들고 왔지만 그의 눈빛은 다정함보다는 소유욕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가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끔씩 그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몸서리쳤다. 마치 자신이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 아래에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화는 오직 펑정지에게서만 걸려왔고 그녀의 통장 잔고는 그의 송금으로만 채워졌다. 그녀는 칭다오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펑정지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선 사람을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잠든 아기를 품에 안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펑정지가 아니었다.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 그림자는 잠시 후 사라졌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그녀를 끔찍한 악몽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한편 경찰은 지웬빈의 사회관계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유령을 쫓는 것과 같았다. 형사들은 그녀의 전화 기록을 조사했고 통화 목록에는 오직 펑정지의 번호만 반복해서 나타났다. 이웃 주민들은 이상하군.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동료도 없어. 오직 이 남자, 펑정지뿐이야. 모든 것이 이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그의 파트너인 이 형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범인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사랑 싸움이거나 아니면 돈 때문이겠지.
이 남자가 그녀를 죽이고 시신을 발견한 척 연극을 한 겁니다. 하지만 김 형사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펑정지의 행동은 너무나도 이상했다. 9시간 동안이나 문 밖에서 기다린 행동은 범인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집 안에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벌인 행동처럼 보였다. 아니, 이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해. 우리는 잘못된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김 형사는 펑정지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피해자 지전빈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의 인생 자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펑정지는 대만에서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것이다. 서류에는 그의 아내 옌리윈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김 형사의 눈이 번뜩였다. 이 끔찍한 비극은 단순한 치정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또 다른 여성, 질투의 눈먼 또 다른 영혼이 얽힌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펌핏빛 흔적의 속삭임. 로스앤젤레스 검시소의 차가운 공기는 살균제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을 풍겼다. 시신 해부대 위에 누워있는 지전빅리 몸은 생명의 온기를 잃고 차갑게 굳어 있었다. 법의학자인 에반스 박사는 익숙한 손길로 그녀의 몸을 살폈다. 수십 군데의 자상은 이미 끔찍한 비극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는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고 있었다. 그는 해부용 핀셋으로 그녀의 검은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들추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왼쪽 팔에 멈춰섰다. 멍과 함께 깊게 새겨진 붉은 자국. 단순한 멍이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확한 치윤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살점을 물어뜯은 흔적이었다. 에반스 박사는 그의 경력에서 수많은 끔찍한 상처들을 보아왔지만 이 치윤은 유독 사납고 개인적인 분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즉시 이 증거를 보존하고 분석팀에 보냈다. 범인이 범행 과정에서 남긴 극도의 감정적 흔적이었다. 치윤 분석팀은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치윤의 모양과 깊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녀의 피부에 남은 침과 DNA 샘플을 채취했다. 동시에 형사들은 펑정지의 아내인 윤리윈의 치과 기록을 확보했다. 그리고 며칠 그들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치은의 모양은 릴리윈의 치과 기록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리고 치은에서 발견된 DNA 샘플은 그녀의 DNA와도 부합했다. 형사 김은 보고서를 손에 쥐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지비즌 빙의 몸에 남은 핏빛 흔적이 릴리윈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은 더 큰 난관에 부딪혔다. 1993년 당시 DNA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였다.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했다. 검찰은 DNA가 무엇인지, 어떻게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지를 배심원들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검사와의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검사는 말했다. 치은과 DNA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사는 DNA 기술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배심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잘못하면 증거는 채택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릴리미는 대만에서 유명한 사업가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겁니다. 형사 김은 분노와 좌절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들은 범인을 잡았지만 법의 한계와 싸워야 했다. 그들은 섣불리 릴리윈을 체포할 수 없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체포가 기각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 결정적인 증거를 토대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그들은 릴리윈이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의 행적을 낱낱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비행기 탑승 기록, 호텔 영수증,
그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그들의 수사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4개월 동안 이어졌다. 그들은 범인이 스스로 함정에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릴리위는 대만으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형사들은 조용히 그녀의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되었고 그녀의 삶은 미세한 흔적들을 남겼다. 이 지루한 시간이 범인에게는 안심의 시간이 되었겠지만 형사들에게는 거대한 증거의 산을 쌓는 시간이었다. 마침내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형사 김은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을 느꼈다.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그는 낮게 읊조렸다. 법정에서의 전쟁은 이제 시작될 것이며 그들은 승리할 자신이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의 한 신문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창문 없는 방에는 차가운 형광등 의자가 놓여 있었다. 펑정지와 그의 아내 린니 윈이 차례로 신문을 받기 위해 이곳으로 소환되었다. 펑정지는 여전히 충격과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지만 린니 윈은 달랐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사업회의에 참석하듯 우아하고 침착했다. 값비싼 옷차림과 단정한 헤어스타일은 이 음침한 공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먼저 신문을 시작한 것은 형사 김이었다. 닌 여사,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펑정지 씨와 지준빙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까? 닌니위는 미동도 없이 대답했다. 네, 남편이 미국에 온 뒤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줄은 몰랐지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형사들은 그녀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 눈빛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 다음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였다. 전문가는 그녀의 손가락 끝에 전극을 연결하고 가슴에 호흡 센서를, 팔에는 혈압계를 부착했다. 기계의 바늘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종이 위에 잉크 자국을 남겼다. 닌니위는 여전히 태연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전문가는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했다. 당신의 이름은 닌니윈입니까? 바늘은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당신은 오늘 아침 식사를 했습니까? 바늘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이 시작되었다. 당신은 지준빙을 알고 있습니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아니요, 저는 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늘은 순간적으로 요동쳤다. 미세한 맥박의 상승, 호흡의 불규칙성이 감지되었다. 당신은 사건이 발생한 8월 16일 지준빙의 집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바늘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수는 급격히 올라갔고 호흡은 짧고 거칠어졌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당신은 지준빙과 그녀의 아들을 살해했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바늘은 종이를 찢을 듯 격렬하게 움직였다. 기계는 그녀의 대답을 명백한 거짓으로 판독했다. 테스트가 끝나자 전문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과가 나왔어. 그녀의 심리적 반응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차갑고 잔혹한 증거들을 하나씩 내밀기 시작했다.
린 여사, 당신은 사건 발생 4월 전 타이베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맞습니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당신이 머물렀던 숙소는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3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형사김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다. 우리는 사건 발생 당일 당신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당신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지전빈과 그녀의 아들이 살해당한 추정 시간과 일치합니다. 릴리윈의 눈빛은 처음에 냉정함을 잃고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알리바이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당신은 완벽한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사김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왜 당신은 그토록 잔인하게 그들을 살해해야 했습니까? 신문실의 정적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징동부와 탐욕의 이중주 침묵이 감도는 신문실. 형사김은 릴리윈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린 여사, 우리는 당신의 범행 동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지전빙을 죽였습니까? 질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더 끔찍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형사들은 이미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놓은 상태였다. 검찰은 릴리윈의 범행 동기가 질투와 탐욕이 뒤섞인 잔인한 이중주였다고 주장했다. 릴리윈은 대만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완벽했다. 남편 펑정질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녀는 그의 곁에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삶은 사막 위의 신기루와 같았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남편에게 달려 있었고 남편의 분류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였다. 지준빙의 존재는 그녀의 완벽한 삶에 대한 모욕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에 난 깊은 상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질투였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지준빙이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했다. 그 아기는 단순한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 아기는 펑정지의 피를 이어받은 법적인 상속자였다. 미국 법에 따라 아기는 혼외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 에게는 이 아이가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남은 인생을 통째로 빼앗아갈 존재로 인식되었다. 검사는 법정에서 이 잔인한 동기를 차갑게 설명했다. 피고인 리밍은 지준빙은 자신의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준빙은 제거할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법적인 상속권을 가진 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아이를 살아있는 증거이자 미래의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검찰의 논리는 더욱 섬뜩해졌다. 검찰의 논리는 더욱 섬뜩해졌다.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왜 단지 지전빙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아기가 살아남는다면 그는 펑정지 씨의 재산에 대한 명백한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냉혈한 탐욕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살인은 감정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영원히 지키기 위한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삶에 난 치명적인 오점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무자비하고 끔찍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릴리윈은 신문 내내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거운 죄책감과
죄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두 생명을 짓밟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추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범행 동기는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능인 질투와 탐욕이 낳은 끔찍한 결과였다. 법정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법정은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았다. 펑정지지의 아내 린리위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고 그 누구도 그녀가 끔찍한 살인 사건의 주범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서 있었다. 변호사의 이름은 톰슨.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교묘한 언변으로 무장한 법정의 싸움꾼이었다. 그는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대신 검찰의 증거를 하나하나 무력화시킬 작정이었다. 검찰 측은 4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확보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끔찍한 치윤 사진이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다. 사진 속의 치윤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배심원들 중 몇몇은 혐오감에 얼굴을 찌푸렸다. 에반스 박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치윤은 피고인 린리윈의 치과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치윤에서 채취한 DNA는 그녀의 DNA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톰스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반격했다. 그는 자신의 전문가 증인을 불렀다. 이 DNA 감식 기술은 1993년에야 막 시작된 불완전한 과학입니다. 감식 과정에서 샘플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검찰은 이 불완전한 기술을 가지고 무고한 여성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고 배심원들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번뜩였다. 그는 계속해서 검찰의 증거를 깎아내렸다. 린리윈이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녀가 남편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지젠빙은 남의 가정을 파괴한 여자입니다. 검찰은 그녀를 무고한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녀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남편의 배신입니까? 아니면 그는 펑정지를 노골적으로 범인으로 몰아갔다. 법정은 진실과 거짓, 과학과 교활함이 뒤섞인 혼돈의 장이었다. 검찰과 변호사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재판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첫 번째 재판은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유죄도 무죄도 아닌 심립을 불능 상태로 끝났다. 두 번째, 세 번째 재판이 이어졌다. 수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은 양측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 린리미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피로감이 엿보였다. 검찰은 더 이상의 재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다시 심리 불능 상태가 된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들은 극적인 제안을 했다. 유죄 인정 협상이었다. 검찰은 그녀가 살인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감경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린리미는 감옥에서 남은 삶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기약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결국 린리미는 협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최종 재판에서 판사 앞에 섰다. 그녀는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판사를 응시했다. 피고인 린리민, 당신은 유죄를 인정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그녀는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네, 인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죄책감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죄인정은 법정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지만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었다. 죄값, 그리고 어둠 속의 귀환.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판사는 린니 위인을 똑바로 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했다. 피고인 린니 위인은 잔인하고 비열한 살인죄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무고한 두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죄를 물어 피고인에게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린니 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고 무감각했다. 그녀에게 이 판결은 정의의 심판이 아니라 자신이 치러야 할 사업적 손실에 대한 계산서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저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감옥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지독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감옥의 규칙을 완벽하게 따랐고 그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리함과 냉철함을 이용해 감옥 내에서도 자신의 영역을 구축했다. 갇힌 몸이었지만 그녀의 자아는 여전히 린니 윈, 대만 사격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이 남편의 배신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야. 시간은 마치 끈적이는 거미줄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하루가 1년 같았고 1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린니 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범수로서의 기록을 쌓았고 8년 만에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2001년 그녀는 햇빛 아래로 걸어 나왔다. 감옥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과거를 봉인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 없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에게 자유는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빼앗겼던 삶을 되찾는 당연한 권리였다. 그녀의 귀국 비행기는 타이페이 공항에 조용히 착륙했다. 8년 만에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제거한 헌신적인 아내였을까? 아니면 남편의 교묘한 계획에 노란한 꼭두각시였을까? 이 사건의 가장 섬뜩한 미스터리는 바로 펑정지의 진정한 역할이었다. 그는 정말로 아내의 범죄를 전혀 몰랐을까? 아니면 그는 아내가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 살인을 저지를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 모든 비극을 방관한 내녀란이었을까? 그는 지웬빙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에게는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순간이었다. 레니윈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그의 사업을 확장하고 더욱 거대한 부를 쌓았다. 8년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를 맞이했다. 그것은 사랑의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의 이면에서
서로의 이익을 공유한 두 공범자의 침묵하는 계약이었다. 그녀의 석방은 정의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돈과 권력이 죄의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현실이었다. 피로 물든 에필로그.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식어갔고 법원 서류는 두꺼운 타일 속에 갇혔다. 하지만 그 끔찍한 비극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적한 주택가.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그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창문은 나무 판자로 덧대어져 있었고 현관문에는 판매라는 표지판이 쓸쓸하게 걸려 있었다. 그 집은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피로 물든 끔찍한 유령의 집이 되었다. 밤이 되면 그 집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두 개의 그림자가 떠도는 듯했다. 하나는 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어머니의 그림자였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잔혹하게 짓밟은 광기의 그림자였다. 중국 칭다오로 돌아간 지웬빙, 부모님은 딸의 죽음보다 더 잔인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딸의 삶이 그들이 알던 완벽한 초상화가 아니었다는 끔찍한 진실. 펑정지가 건넨 위자료 10만 달러는 딸의 목숨을 되찾아올 수 없었다. 그 돈은 그들의 슬픔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딸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 것 같아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은 매일 밤 울었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회색빛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그 비극의 가해자들은 어떠했는가? 릴리 위늘은 8년 만에 살아라 했다. 그녀와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은 거울 속에서 공포에 질린 지존빙의 눈과 마주쳤다. 밤이 되면 그녀의 귀에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법은 그녀를 11년간 가뒀지만 그녀의 죄는 그녀의 영혼을 평생 동안 괴롭힐 것이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펑정지였다. 그는 비극의 목격자이자 아내의 살인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인물이었다. 그는 지준빙의 죽음으로 재산 상속에 대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 그의 아내는 8년간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그 시간 동안 사업을 확장하고 더욱 거대한 부를 쌓았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아내의 살인 계획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질투에 눈먼 아내를 이용해 자신의 골칫거리를 해결한 교활한 악마였을까? 그는 아내를 기다렸지만 그것은 사랑의 재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범죄를 성공시킨 두 공범자의 소름 끼치는 재회였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정살인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과 권력, 그리고 인간의 가장 추악한 탐욕이 낳은 끔찍한 비극이었다. 한때 완벽했던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여성. 그들의 관계에 대한 증거로 태어난 무고한 아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두 생명을 짓밟은 한 여인의 잔혹한 이야기. 모든 것은 한때 평화로웠던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집에서 시작되었고 그 집은 이제 영원히 어둠과 공포에 잠긴 채 잔혹한 에필로그를 속삭이고 있었다.